자, 여기 보시니까 우유 매일 3잔씩 마셨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참 인상적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환우분이 여기 오셨는데 학교 선생님이라 개촌에 여기 가까운 학교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우유 배달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유방암 환자가. 자, 유방암 환자가 매일 우유를 3잔씩 마시면, 아니 정상인도 우유를 3잔씩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김평호 박사님의 그 논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우유를 3잔씩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유는 사람을 위한 음식일까요? 아니면 젖소를 위한 음식일까요? 정말 맞는 것 같으세요? 자,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란하면 완전 단백질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계란 배우셨습니다. 뭡니까? 콜레스테롤의 주범. 네. 그런데 우유도 여러분은 완전 단백질로 알고 계시죠? 특별히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있거나 뼈가 약해서 아유 찔려라. 뼈가 부러진 사람으로서 부끄러운데요. 저는 사실 너무 왈가닥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바쁘게 그냥 좀 얌전히 다녀도 되는데 제가 원체 얌전하기 때문에 눈길에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뼈에 구멍이 났거나 뼈가 잘 부러지거나 뼈가 약하신 분들은 자꾸 메르시 꼬다리나 우유를 드시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해답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좀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유는 참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이 많아서 뼈에 아주 좋고 성장을 촉진시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시니까 도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에 젖인 우유와 사람에 젖인 모유와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유와 우유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비교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동물들의 젖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지 mean value for protein content 보니까 단백질의 농도의 아주 균형진 값이 나와 있습니다. 단백질 농도 값인데요. 요게 자, 동물들의 젖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있고 또 그 젖을 먹고 몸무게가 배로 느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한 이제 연구 데이터인데요. 재밌는 사실은요. 인간 젖에 있는 단백질 함유량은 1.2 정도고 말은 2.4, 소는 3.3, 염소는 4.1, 고양이는 7.1. 아니네. 개가 7.1, 고양이가 9.5, 쥐가 11.8. 자, 보니까 단백질 함유량이 가장 적은 게 누구예요? 예. 와, 그리고 소하고 3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얼마큼,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을 먹으면 몸무게가 배로 늘기까지 보니까 인간 젖은 120일, 소는 47일 정도 걸립니다. 자, 대표적인 거 보시니까 어떤 영장류에 가장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는가를 봤더니 사람의 젖이에요. 모유예요. 모유에는 단백질이 가장 적게 들어있습니다. 아기가 모유를 먹고 몸무게가 배가 되기까지는 무려 12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소는 단백질이 3배나, 인간의 젖보다 단백질이 3배나 들어있는데 47일이, 송아지 몸무게가 배가 되기까지는 사람보다 3배가 적어요. 47일이 걸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재밌는 또 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포유동물 중에서 사람의 젖의 단백질 함량이 제일 적고 또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의 양이 가장 적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사람에게는 프로테인, 단백질의 양이 9 정도면 소에는 단백질의 양이 35 정도 되는데, 자, 사람에게 유청, 웨이와 카제인의 농도를 비율을 봤더니, 자, 이 사람에게는 카제인의 농도가 40이고 유청이 60이고, 또 소는 이 단백질 함유량은 35인데 카제인은 80이고 유청은 20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아실 수 있냐면 우유에는 80%의 카제인이 있고, 네, 유청은 20%가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유에는 40%의 뭐가 있어요? 카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청이 60이 있습니다. 사람 젖의 단백질은 우유에 비해서, 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카제인은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는지를, 예, 인간은 특별히 신경계, 특히 뇌의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나야 합니다. 소처럼
47일 만에 2배로 크는 게 아니라 120일 만에 2.2 정도의 단백질 농도를 가지고 천천히 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먹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 단백질 함유량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동물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IQ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의 IQ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엄마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이 IQ가 좋을까요? 모유가 현저하게 보통 미국 어린이의 평균 IQ가 99였는데요. 채식하는 어린이의 IQ는 116입니다. 무려 17포인트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우유가 과연 건강식품인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유를 먹고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어떤 질병이 우유를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집집마다 두 집 건너 하나 알레르기, 알레르기 비염부터 시작해서 세균성 비염, 또 저 알레르기 각종 피부 질환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암,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이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질환, 스텐트나 바이패스 왜 하시는지. 자, 우유 유제품에는 또 요플레 요거트 슈퍼 가시면 꼭 여자분들은 장바구니에 빠지지 않는 게 요플레 요거트죠. 아주 드레싱 소스에도 그걸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 조금 경각심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우유 유제품에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심장 혈관에 동맥이 경화되도록 만드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연구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완전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 완전 채식하는 사람들과 생선만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과 우유와 계란을 먹는 오보 베지테리언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질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부위가 어떤 계층이었습니까? 가장 적은 걸로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완전 채식일까요? 아니면 생선만 먹는 페스코일까요? 아니면 락토오버일까요? 우유하고 계란만 먹는 걸까요? 완전 채식이 가장 상고병을 비롯한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적은 사실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유 같은 이 호르몬성 음식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각종 심장 혈관을 굳게 만드는, 혈관을 굳게 만드는 질병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연구에서 계란과 우유를 먹는 채식가는 육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물론 심장혈관 질환이 적지만 완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높다는 것입니다. 자, 유지방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이 책에서 기적을 이룬 온전한 채식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혈압이나 여러분의 당뇨나 여러분의 고지혈증이나 또 여러분의 유방암이나 여러분의 전립선암이나 여러분의 폐암의 주범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범은 여러분의 뼈에서 구멍이 송송 나고 자꾸 잘 부러지고 뼈 밀도가 낮아지는 이유, 골다공증의 이유, 주범은 콜레스테롤 음식이라는 것, 산성 음식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을 때 생기는 질환이 바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막히는 그 다음에 뇌동맥류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연관되어 있는 질병을 보면 제1형 당뇨입니다. 소아당뇨. 자, 일찍부터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요, 소아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제1형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요새 중2 어린이들이 이제 중2 아이들이 여기 많이 옵니다. 소아당뇨로.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참 이제 아이들이 인슐린을 하루에 4번씩 인젝션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참 굉장히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엄마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유가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고 소아당뇨를 유발하는 우유를 규칙적으로 먹은 엄마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소아당뇨가 많이 발병한다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아당뇨에 걸릴 확률이 어려서부터 일찍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아토피나 또는 ADHD 이거 굉장히 주의력 산만도 오지만 이 소아당뇨에 걸릴 확률이 무려 1.5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우유에 있는 카제인의 아미노산이 대장 내피막을 통해서 스며들어가서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공격하던 면역체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은요,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이기 때문에 동물성이 들어오면 이물질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인 줄 알고 공격해요.
자, 그래서 이 카제인을 공격합니다. 내 면역체가. 자가질환이 대표적인 게 그렇죠. 그런데 이 카제인과 분자 구조가 비슷한 췌장의 베타세포가 카제인인 줄 알고 내 면역세포가 누구를 공격해요? 베타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카제인을 공격하던 세포가. 예. 그래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어려서부터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가 생기냐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 당뇨 타입 1의 이 당뇨가 일형 당뇨가 발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의 이 위험성을 인식하시고 임산부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우리 교회 그 젊은 청년들에게 임신하기 전에 반드시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다 내려놓고 그래야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잘못된 식단들을 다 개선하고 그래야 이제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머리 좋고 건강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유를 계속 달고 사는 엄마들이 많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2명 중에 하나가 아토피 알러지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논문이 좀 많이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논문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요. 우유를 먹는 사람들에게 자가면역 증상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소아당뇨병 외에 요새 MS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다발성으로 이 멀티플로 이 경화가 되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인이 뭐냐면 우유 유제품이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아당뇨, 일형 당뇨병과 그 다음에 이 다발성 경화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와 우유 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요. 우유 섭취량에 따른 일형 당뇨와의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도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자, 여기 보면 우유 섭취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 목장이 많죠. 목축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일형 당뇨가 최고로 높습니다. 우유 섭취량이 우유 소멸량이 가장 많은 나라부터 거꾸로 오면 됩니다. 일본이 아시아권이 가장 덜 먹습니다. 예, 그런데 핀란드가 가장 제1형 당뇨가 많고 우유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아주 다양합니다. 덴마크도 우유 많이 먹죠. 특별히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죠. 여기 좀 이따 여러분 적어 보실 겁니다. 그 다큐의 소적고름. 치즈, 니콜, 소적고름. 우리가 고름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다음에 미국, 많죠. 캐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프랑스, 마지막으로 아시아권입니다. 우유 섭취량과 일형 당뇨와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형 당뇨인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엄마가 있다면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이의 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면역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각종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또 우유를 하루에 아주 규칙적으로 하루 2-3번씩 먹는 아이들의 면역 기능이 상당히 약해져서요. 감기,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들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 비염, 중이염이나 또는 귀의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질병의 대표적인 게 호르몬성 암이죠.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은 공식이죠. 왜? 호르몬성 암인데 호르몬 음식을 먹으니까 당연히 호르몬성이 되는데 그래서 유방암에서 낫고 난 분들이 반드시 쓰는 책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책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항문암, 대장암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유 유제품이 큰 원인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제가 또 차이나 스터디 영양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양의학의 아버지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유에서 나온 카제인 단백질이 지금까지 규명된 것 중에 가장 암을 잘 일으키는 물질이다. 자, 지금까지 현존하는 발암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 뭐예요? 우유에서 나온 단백질 카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유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먹인다고 좀 끓여보면 카제인이 응고되는 거 보이시죠? 예, 그게 혈관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심장혈관을 막고 항문암, 대장암 그리고 호르몬성 암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이거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영양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콜린 캠벨 교수는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인데 영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단백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꼭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했는데 812를 기억하세요. 예, 80%는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계란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생선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늘마을 와서 맨날 풀뿌리만 준다고 막 이제 그 살이 쪽쪽 빠진다고 이제 3개월쯤 되면 이제 가장 해독이 가장 이제 아주 최고조로 일어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고비거든요. 여러분의 체질이 40년, 50년 동안 계속 드시기만 하고 이 하수구가 다 막혀 있는데, 간 하수구 막혀 있고 위 하수구 막혀 있고, 예? 신장 하수구 막혀 있고 심장 하수구 다 막혀 있는데, 이 하수구 뭘로 뚫느냐면 해독을 해서 뚫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여러분 빠지는 거는 내 피 같은 살이 아니고 내 살 돌리도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내 독 돌리도 이 소리라고요. 독 그냥 다시 축적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청춘 돌리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규칙적으로 해독하시고 산성 음식을 자꾸 제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유에서 나온 카제인 단백질이 지금까지 나온 어떤 규명된 발암 물질보다 가장 암을 잘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반대로 콩과 밀에서 나온 단백질은 비록 단백질을 많이 먹었어도 암을 유발하지 않고, 지난번에 암 환자에게 써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 배우셨습니다. 뭡니까? IP6. 다른 말로 피트산염.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 통곡시, 예, 현미, 여러분들이 늘 주식으로 먹던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정제되지 않은 현미와 통곡물, 예, 통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그리고 견과류, 그 다음에 참깨, 들깨, 오메가3, 오메가6의 배합, 자꾸 생선기름으로 영양제로 드시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수은과 납, 헤비메탈에 계속 중독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장 좋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배합이 아마씨, 햄프씨, 들깨, 참깨.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암물질 대신에 건강한 물질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유방암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또 전립선암이나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암 환자들은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요, 위암 환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자, 게다가 이제 우유 하면 떠오르는 게 첫째가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 유제품. 빵에도, 흰 빵에도 우유가 많이 들어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알레르기 반응 검사에서는 우유를 먹어도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봐라, 괜찮은데 하는데 유제품하고 계란을 딱 끊으면 알레르기가 없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제 선배 언니 얘기했었잖아요. 신랑이 한의사라, 형부가 계속 이제 어려서부터 애들을 5살, 6살인 애들한테 총명탕부터 시작해서 계속 애들한테 한약을 계속 먹였더니 애들 둘이 왔는데 눈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냥 완전히 아토피 알러지가 얼마나 심한지, 2분이 와가지고 애 둘을 밤새도록 긁어대기 시작했는데 이 우유 유제품 싹 제한하고 걔네들이 먹던 주식 싹 바꿔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깨끗하게 피부가 다시 어린아이 살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태어난 지 6개월부터 6개월간 우유를 먹은 아기들 중에 30%가 장출혈이 있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하는 분들이 27년, 28년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연관성을 많이 찾게 돼요. 논문을 저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또 연구하고 또 발표하고 이러다 보면, 자, 지난달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한의사 선생님 아실 겁니다. 예, 위암인데 장출혈이 심하셨죠. 장출혈이 심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장이 출혈되면 철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여기 오시기 전에 미국에서부터 뭘 하셨냐면 수혈을 계속 하셨어요. 위암 환자가 장출혈이 심해지면 뭘 합니까? 철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수혈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인식하시라는 겁니다. 6개월간 우유를 먹은 아기들 중에서 30%가 장출혈을 보였고, 따라서 장출혈로 인해서 변해서 철분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고, 또 뭐가 빠져나갈까요? 뒤에 나옵니다. 칼슘이 빠져나가겠죠. 예. 산성 음식을 먹으니까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안 맞으니까 계속적으로 뭐가 빠져나가요? 칼슘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뼈밀도 검사하고 그러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오스테오칼신이나 골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가 안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뭐냐면 계속 골다공증 있다고 병원에서 자꾸 뭐 먹으라 그래요? 예, 뼈국물 달인 거 먹고 우유 먹고 메리치 먹고. 근데 웬걸 아무리 칼슘약 먹어도 오히려 석회화만 되고 뭐예요? 이 칼슘 레벨은 잡히지가 않아요. 예, 뭐예요? 자꾸 더 빠져나가요. 산성분 음식을 먹어서 칼슘이 빠져나가는데 거기다가 칼슘이 모자라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재밌는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출혈이 우유를 통해서 장출혈이 일어나면서 철분이 상실된 이런 이 연구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럼 위암 환자분들이 우유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유에는 독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육류와 마찬가지로 많은 오염 물질인데 특별히 호르몬제, 예, 대표적으로 호르몬제, 호르몬 주사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충제. 제가 왓더 헬스 다큐에서 이 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고 얘네들이 병이 많이 걸려서 어떻게 이 살충제와 항생제를 많이 쓰는지 보여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다큐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각종 약들, 화학물질들 이런 항생제 덩어리로 모든 우유의 3분의 1에서 발견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요, 여기 환우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27년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칼슘약 먹고 있고요. 우유를 매일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가죠? 자, 왜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보세요. 자, 골다공증에 우유와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면 칼슘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으면서 쫙쫙쫙쫙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유발된다는 연구를 보시면 자, 밀크 인테이크, 우유 섭취와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들에게 우유 섭취와 몰탈리티, 사망률 및 프랙처, 뼈가 골절되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코호트 연구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정말 재밌습니다. 좀 보시면 스웨덴 업살라 유니버시티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3컵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들은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호사들에게 2컵의 우유를 매일 먹였을 때 유방암 환자들이 죄송합니다. 저도 27년 동안 이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이상하게 지금 이제 간호사분들이 그 야간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밤에 잠을 못 자는 분들, 그리고 호르몬성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유방암에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많이 노출돼서 오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자, 하루에 3컵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들이 적게 마시는 여성들보다 뼈가 더 많이 부러집니까? 더 튼튼합니까? 골절상을 더 많이 당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연구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61,400명의 여성과 45,3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우유나 요거트나 치즈를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1997년까지 조사했습니다. 자, 여성은 20년 후에까지 추적 조사했고 남성은 11년을 더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자,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너무 재밌습니다. 유제품을 많이 먹는 여성들의 골절 위험성이 낮아요,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뼈밀도가 너무 낮고 골다공증이 있고 골연화증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계속적으로 드시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요. 뼈밀도가 다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나 오스테오칼신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항암 방사선에 의해서 파괴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지금 왜 그런지 원인을 잘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하루에 유제품을 많이 먹는 분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 제목이 뭐였냐면 우유를 매일 3잔 이상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음표로 해놨는데 우유를 매일 3잔 이상 마신 여성들은 1잔 이하의 우유를 마신 여성보다 자, 골절 위험성은 몇 프로? 50%. 사망률은 몇 프로? 이거 장난이 아닌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 사망률이 100%. 골절 위험성은 몇 프로? 50%. 장난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나고 연화증이 오고 골연화증, 조성증, 그다음에 골괴사증 왜 네크로시스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항암하고 나시면 몸이 너무 떨어지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하루에 계란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드시고 우유 꼭 하루에 한 잔씩 필수로 드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대장암, 직장암, 결장암의 가장 큰 원인이 위장에 또 장출혈이 있는 원인이 우유에게서 많이 비롯되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백혈병도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는요. 소백혈병, 보베인 루케미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들이 백혈병 걸린 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소백혈병이 많은 지역에는요. 사람들이 백혈병 환자가 많습니다. 예. 왜? 늘 소를 먹고 또 그 우유를 마시니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박주에게서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이제는 조금 분별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MS, 다발성 경화증 역시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덴마크나 아까 보신 것처럼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에서 이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발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게다가 폐결핵이나 브루셀라, 디프테리아, 성홍열, 위염, 췌장염, 위암은 특별히 췌장암, 호르몬성 음식 제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장출혈에 의해서 철분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뭐가 빠져나가냐면 뭐가 빠져나갈까요? 칼슘. 예. 그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좀 보시면 우유나 아기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엄마 젖 먹는 아이들보다 설사를 80%를 더합니다. 장이 굉장히 약해지죠. 자, 성인들도 우유에 대한 과민증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화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재밌는데요. 종족별 우유 과민증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유 과민증이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우유에 가장 민감합니다. 과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아시아권. 그래서 우유 못 먹는 분들 많죠. 오히려 다행입니다. 예, 우리 이 체질이 우리 세포가 이 이물질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요. 미국 인디안들, 멕시코, 중동, 미국 백인이나 유럽 백인들에게는 과민증이 아주 덜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구제품으로 우유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질병을 초래하고 감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재밌습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는 분들에게서 불임 위험이 70%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 보면 우유를 많이 드세요.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하루에 꼭 우유를 3컵씩 주신대요. 아침에 1컵, 점심에 1컵, 저녁에 1컵.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임 위험이 왜 있냐? 우유를 많이 마시는 남성들은 정자가 많이 감소합니다. 예. 자, 원숭이 실험에서 정자의 활동이 유제품을 먹었을 때 콩 제품을 이런 그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것보다 콩에 있는 그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아이소플레본은 그 유방암을 촉진시키지 않습니다. 호르몬성 암을. 그랬을 때보다 훨씬 느려요. 근데 유럽인의 25%가 임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유제품의 카제인으로 인해서 난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사실 난소암 유방암의 가장 큰 원인이 이게 우유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유제품 많이 먹는. 냉장고에 지금 이제 홀로 사는 친구들 늘 우유하고 요플레 냉장고에 꼭 기본으로 먹는 친구들 많잖아요. 난소 기능이 왜 약하고 칸디다 질염이 왜 있는지를 깨달으세요. 자, 그리고 남자는 유제품으로 인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긴다? 정자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 스마트폰도 정자수 줄이지만 뭐도 호르몬성 음식 대표적인 우유도. 그래서 미국 공중보건당국에서 우유에 허용된 세균의 수를 제한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세균만 아이들 그 만화 보셨어요? 세균맨 만화 아시죠? 모르시나? 예,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저만 하나? 예,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우리는 세균맨이 돼요. 왜냐? 소독된 우유에는 1ml에 2만 마리 이하의 박테리아가 있으면 통과됩니다. 자, 우유 한 컵에 얼마나 대장균이 많은 줄 아세요? 헬리코박터균, 위암, 어디서? 대장균 덩어리를 바글바글한 것들을 드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 대장균, 그러면서 원인이 뭔지 몰라서 계속 원인을 찾고 계시는데 원인은 어디 있어요? 자, 대장균은 1ml에 10마리 이하여야 하는데, 네. 그러므로 세균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세균의 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된다는 유추. 이에 반해서 모유에는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균 상태인 것입니다. 이래서 모유를 먹은 아이와 우유를 먹은 아이에게서 모유를 먹은 아이들은 알러지 반응이 없습니다. 우유를 먹은 아이들은 알러지 반응이 있고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요. 예, 피부질환, 각종 피부질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유를 먹으니까 지가 소인 줄 알고 들이받습니다, 엄마를. 예. 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들고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품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그것이 당신의 몸과 당신의 품성을 구성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 재밌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My mommy's milk is for me, not you. 뭐예요? 내 엄마의 우유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얘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엄마 쭈쭈 뺏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소들만 먹는 거예요. 자, 우유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소들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의 항체가 모유로 전달돼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모유에는 락토페린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코코넛 밀크는 제가 좀 드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100% 오리지널. 예, 뭐가 많아서 라우르산, 면역력을 올리는. 예, 모유와 비슷한 라우르산도 많고 락토페린도 있습니다. 이 물질은 대장균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우유를 많이 먹을 때 이 대장암이나 직장암이나 방광암이나 호르몬성 암이 많이 유발되는 이유. 예. 자, 우유를 통해서는 칼슘 섭취가 잘 안 되는데 모유에는 우유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도 칼슘 섭취가 잘 돼서 칼슘 섭취를 위해서도 엄마들이 요새는 이제 가슴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아이들 모유를 안 먹이고 일찍부터 분유를 먹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이 좋지만 커서 엄마 젖 대신으로 우유를 마신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요 젖서가 안 돼, 안 돼! 이 젖은 우리 엄마 거고 이건 내 거야.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가 여러분에게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다큐를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i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i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the milk. It's still solid.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in it. You want pure pus, people might reject. In fact, you can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참 마지막으로 인상적이죠. 알렌 골드머 이 박사님이 뭐라냐면 치즈는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다. 사실 이 다큐 이제 보면 이제 소에서 젖을 짜는 장면을 보이는데 고름이 쭉쭉쭉쭉 같이 나와서 우유로 들어가는 과정 왓더 헬스 다큐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아과 의사 포로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완전 단백질이 아니고요.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이에요. 소아과 의사로서 저는 매일 우유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습진에 잘 걸려서 오는 아이들, 여드름, 그리고 변비, 그리고 위산이 역류해서 오는 아이들, 그리고 철분이 부족한 아이들. 자, 보셨습니까? 철분이, 장출혈이 일어나면 철분이 부족한 것처럼 아이들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에게서 우유를 계속 먹이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빈혈이 와요. 예, 재밌죠, 여러분? 예. 자, 이제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 튀기면서 말씀하시죠, 그레거 박사님은. 자, 이거 보세요. 우유 단백질은 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요새 햇빛에 노출돼서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최후 그런 일까지 있잖아요. 막 자살하는 일도 있었고.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우유 유제품 딱 끊겨 보세요. 알러지 반응 없어집니다. 예.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소의 건강한 우유를 원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유 그 자체가 호르몬 자체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올게닉, 유기농과 이게 일반적인 우유를 비교해 봤더니 예, 뭐 있었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예. 성호르몬, 천연성 스테로이드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호르몬이. 그러니까 일반 우유거나 유기농 우유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유기농 우유라고 해도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똑같이 일반 유제품만큼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우유는 안 좋지만 올게닉은 괜찮아. 유기농은 괜찮아. 계란은 안 좋지만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3,000원짜리 계란을 먹기 때문에 안전해. 어쩝니까 이거. 자, 여러분이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이 알렌 골드해머 박사님이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젖고름뿐만이 아닙니다.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젖고름의 최대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전히 판매되며 cc당 75개의 고름세포? 500개의 고름세포? 75만 개의 고름세포가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이 안 걸리겠습니까? 사람들은 젖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젖고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치즈가 굉장히 건강식품인지 알고 여기 한 약사분이 선생님은 박가 선생님은 정형외과 과장님이시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이제 여기 오시는데 저한테 특별히 당부한 게 집사람이 치즈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반드시 집사람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치즈를 다 압수해라. 분명히 어딘가에 넣어갔을 거다. 예. 정말 치즈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치즈는 여기 보니까 뭐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예. 치즈는 보니까 젖고름. 자, 왜 우리가 유방암에 노출되고 전립선암에 노출되는지, 난소암에 노출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필 때도 동백꽃처럼 피고 질 때도 동백꽃처럼 지는 사람.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좋은 관계는 대가를 치를 때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투자되어야 하겠죠. 우리 이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예, 오는 말이 아줌마 물 어디 써요? 이런 것과 이모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겠죠. 저 너무 인상적입니다.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시야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분은 뭐든지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좋은 점을 보는 눈의 베품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우리 서 교수님이 오셔서 무죄치시 했었죠. 무죄치시.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많이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 이 연대에서는 유명합니다. 연대 대학원 출신들은 다 무죄치시를 모르면 서 교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환하게 웃어주는 것, 예쁜 말하는 것, 그리고 째려보지 않고 삐뚤어진 눈으로 보지 않고 예,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의 제자가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당신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되겠냐고 이제 되고 싶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질문하니까 면접관들이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갖고 갑자기 무죄치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무죄치시를 쫙 얘기하니까 면접관들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데 무죄치시를 하나하나 푹 풀어서 그걸 설명하고 나는 특별한 달란트는 없지만
나는 이런 것들로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랬더니 찰싹 달라붙었겠죠. 예, 그래서 교수님한테 인사 왔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무죄 출시를 가게 하셨는데 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베푸는 것, 얼굴로 베푸는 것, 미소로 베푸는 것, 말로 베푸는 것. 예, 동백꽃이 아름답게 피듯이 아름답게 지는 것.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저는 여기 이제 하는 말에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영희 사모님, 제이 사모님. 정말 이게 얼굴이 아름다운 것도 예쁘고 뭐 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예쁜데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는 보물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성분들은 정말 아름답죠. 손 회장님도 빠지지 않죠? 자, 이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뭐의 베품이요? 입의 베품이요. 예. 낮추어서 인사함이 뭐의 베품이요? 몸의 베품이요. 예. 착한 마음씀이 무엇의 베품이요? 마음의 베품이요. 이거 무죄 출시에 압축해 놓은 것 같죠? 아, 이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베품 좀 해보자고요. 눈부터.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요.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요. 착한 마음 씀씀이가 마음의 베품이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병은 짜이나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이사야 58장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뭘 하냐면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고 옷 두 벌 있는 자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웃어주고 눈으로 얘기하고 모모가 지로라모의 얘기를 늘 들어주면서 지로라모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병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어쩌면 아쉬운 것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말기가 돼서 오셨는데 늘 감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수 산책로 우리 임장수 장로님의 사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뭐냐면 하늘마을의 길 포장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장로님 평생 여기 계시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로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마음을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집사람의 유언을 실행하신다고 여기 길을 다 포장하고 환우분들의 길을 다 닦으시고 이게 바로 이제 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자가 되게 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새해 첫날 이게 팔이 부러지면서 이게 경험한 게 다리가 안 부러져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고 오른팔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팔이 부러지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서 내가 온전하게 더 아프기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아자! 화이팅!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